세상에는 참으로 놀라운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은 특별한 나라입니다. 지갑을 잃어버려도 돌아오고 휴대폰을 두고 내려도 누군가 쫓아와서 돌려주는 나라. 무인 편의점이 전국 곳곳에 있지만 도난 사고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나라.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해외에서는 믿기 어려워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온 사회학 연구원입니다. 그는 평생 범죄학과 사회 신뢰를 연구해왔지만 한국에서의 짧은 경험이 그의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더욱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카르도 마르틴스입니다. 1. 상황 소개 앤드 배경 설정. 저는 브라질 상파울루 출신으로 현재 34세입니다. 지난 10년간 범죄학과 사회 신뢰 분야를 연구해온 사회학자로 일하고 있죠. 제가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브라질, 특히 상파울루에서 자라면서 매일같이 폭력과 불신을 목격하며 살아왔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서는 늘 경고하셨습니다. 밖에 나갈 때는 절대 비싼 물건을 보이지 마라. 휴대폰은 주머니 깊숙이 넣어둬라. 지갑에는 큰 돈을 넣고 다니지 마라. 이런 말들이 일상이었죠. 실제로 제 친구들과 가족들 대부분이 강도를 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대학생 때 2번이나 휴대폰을 빼앗겼고 한 번은 칼까지 들이대며 위협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왜 우리 사회는 이렇게 폭력과 불신이 가득할까? 사람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이런 의문들이 제가 범죄학과 사회학을 전공하게 된 동기였습니다. 석사와 박사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사회적 신뢰라는 개념에 특히 매료되었어요.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서로를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 그 사회의 범죄율, 경제성장, 심지어 국민의 행복지수까지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들을 접하면서 말이죠. 브라질에서는 정말 간단한 일상의 행동조차 경계해야 합니다. 지갑을 떨어뜨리면 절대 되돌아오지 않아요. 휴대폰을 어딘가에 두고 온다면 그 즉시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팔려나가죠. 신용카드를 잃어버리면 순식간에 악용되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저에게는 타인을 신뢰한다는 것 자체가 사치처럼 느껴졌어요. 생존을 위해서는 항상 의심하고 경계하는 것이 당연했으니까요. 그런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처음 들은 것은 학회 발표 자료를 통해서였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특히 낮은 범죄율을 보이는 국가들을 분석하던 중이었죠. 한국의 통계 수치들은 정말 놀라웠어요. 살인율, 강도율, 절도율 모든 면에서 브라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았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히 경찰력이 강하거나 감시 시스템이 잘 되어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니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2. 갈등 앤드 문제 발생. 2023년 겨울 저는 드디어 한국을 직접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열리는 국제범죄학 학회에 참가하게 된 거죠. 솔직히 말하면 학술적 호기심보다는 개인적인 궁금증이 더 컸어요. 정말 한국이 그렇게 안전한 나라일까? 통계 수치와 현실이 일치할까? 인천공항에 도착해서부터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친절한 건 물론이고 사람들의 표정 자체가 여유로워 보였어요. 브라질에서는 공공장소에서 항상 긴장한 표정을 하고 다니는데 한국 사람들은 평온해 보였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호텔로 가는 길에도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휴대폰을 자연스럽게 꺼내서 사용하고 심지어 졸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브라질 지하철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호텔 근처를 산책하다가 24시간 무인 편의점을 발견했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직원이 없는 가게라니. 브라질에서는 편의점조차 철창과 방탄 유리로 둘러싸여 있는데 여기서는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아무나 들어가서 물건을 가져갈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정말 이게 가능한 건가? 도난 사고는 안 일어나는 건가? 의문이 들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특이한 시스템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학회 둘째 날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어요. 점심을 먹으러 들른 무인 편의점에서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앞서 계산하던 중년 남성이 신용카드를 계산대 위에 그대로 놓고 나간 거예요. 저는 당연히 그분이 금세 돌아오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5분, 10분을 기다려봐도 오지 않으시더라고요. 브라질이었다면 이미 누군가가 그 카드를 가져갔을 거예요. 아니면 최소한 점원에게 맡겼겠죠. 하지만 여기는 무인 편의점이었고 그 카드는 그냥 거기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계산하러 오고 가고 했지만 아무도 그 카드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심지어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이게 정상인가?
왜 아무도 저 카드를 가져가지 않지? 설마 CCTV 때문인가? 하지만 그것도 이상했어요. 브라질에도 CCTV는 있지만 그래도 기회만 되면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편의점에 갔는데 그 신용카드가 아직도 계산대 위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을 텐데 24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던 거죠. 그때 제 머릿속에는 혼란만 가득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지? 법이 무섭기 때문인가? 아니면 정말로 사람들이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는 문화가 있는 건가? 연구자로서의 호기심이 발동했고 저는 한국인 동료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며 물어봤습니다. 왜 아무도 그 카드를 가져가지 않았을까요? 3. 사건 전개. 동료의 대답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당연하지. 한국은 남의 걸 훔치는 걸 부끄럽게 여기는 나라니까. 그리고 그런 걸 하는 사람은 사회에서 매장당해. 법적 처벌보다 사회적 시선이 더 무서워. 그 순간 저는 문화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브라질에서는 남이 못 챙기면 내가 가져가도 된다는 식의 사고가 어느 정도 용인되거든요. 물론 공식적으로는 도둑질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왜 소중한 걸 방치해 놨냐며 피해자를 탓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완전히 반대였던 거죠. 남의 것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는 철칙이 사회 전반에 뿌리 내려져 있었어요. 그 후로 저는 한국 사회를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카페에서, 도서관에서 어디를 가든 믿기 어려운 장면들을 목격할 수 있었어요. 카페에서 자리를 맡기 위해 휴대폰이나 가방을 두고 가는 사람들, 도서관에서 노트북을 그대로 둔 채 화장실에 다녀오는 학생들, 심지어 길거리에서 잠깐 전화를 받으려고 쇼핑백을 바닥에 내려놓고 그냥 두는 사람들까지.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지하철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퇴근 시간대에 붐비는 2호선 지하철이었는데 저 앞에 앉아있던 30대 여성이 급하게 전화를 받으며 다음 역에서 내렸어요. 그런데 자리에 휴대폰을 그대로 두고 내린 거예요. 저는 브라질 사람으로서 당연히 그 휴대폰이 곧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바로 뒤에 앉아있던 20대 남성이 그 휴대폰을 집어들더니 급하게 일어나서 문이 닫히기 전에 뛰어나갔어요. 저는 결국 누군가 가져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청년이 역사 안에서 여성을 찾아 헤매며 휴대폰을 돌려주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다행히 여성을 찾았고 휴대폰을 돌려받은 그 여성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표했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멍해졌습니다. 브라질에서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 청년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심지어 자신의 목적지에서 내리는 것도 포기하면서 남의 휴대폰을 돌려주기 위해 뛰어나간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아무도 특별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마치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말이죠. 그때부터 저는 이런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법 때문일까? 아니면 CCTV나 치안 시스템 때문일까? 하지만 연구자로서의 직감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건 그런 외부적 요인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요. 더 깊은 문화적, 사회적 기반이 있을 거라고요. 며칠 더 한국에 머물면서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안전함은 강력한 법 집행이나 첨단 감시 시스템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 뿌리내린 신뢰의 문화 때문이라는 걸 말이에요. 사람들이 서로를 기본적으로 신뢰하고 그 신뢰를 저버리는 것을 개인적 치욕으로 여기는 사회. 그런 사회에서는 법이나 경찰이 강제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스스로 도덕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거죠. 4. 해결 앤드 깨달음.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가 되자 저는 이 모든 경험들을 정리해보고 싶었습니다. 학회가 끝나고 며칠간의 여유 시간을 활용해 더 깊이 한국 사회를 들여다보기로 했어요. 서울 곳곳을 다니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관찰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대화는 홍대 근처 카페에서 만난 30대 직장인과의 대화였어요. 제가 경험한 일들을 이야기하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외국인 눈에는 신기하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어릴 때부터 남의 것을 탐내면 안 된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고 배워왔거든요.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계속 그렇게 가르치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신뢰 문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 형성된 것이라는 걸요.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형성된 공동체 의식, 급속한 경제 성장 과정에서 서로 도우며 살아야 했던 역사적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라는 개념을 중요시하는 문화적 전통이 모두 합쳐져서 만들어진 결과물이었던 거죠.
연구자로서 저는 이것을 사회적 자본 소셜 캐피털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경제학자 제임스 콜먼이 정의한 바와 같이 사회적 자본이란 개인들 간의 관계에 존재하는 자원으로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되죠. 한국은 이런 사회적 자본이 매우 풍부한 사회였던 겁니다. 이 깨달음은 제 연구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동안 저는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적 처벌을 강화하고 경찰력을 늘리고 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었던 거죠. 바로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마지막 날 저는 다시 그 무인 편의점을 찾아갔습니다. 그 신용카드는 이미 주인이 찾아간 후였지만 저는 그 계산대를 바라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그 작은 플라스틱 카드 한 장이 제게 보여준 것은 단순한 정직함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 사회의 성숙함이었고 구성원들 간의 깊은 신뢰였으며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이었습니다. 편의점을 나서면서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다. 이 나라 사람들은 법이 시키기 전에 이미 마음으로 옳은 일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귀국 후의 연구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브라질 사회에도 이런 신뢰 문화를 어떻게 하면 뿌리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말이에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폭력과 불신이 가득한 사회도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요. 그리고 그 변화는 위에서 강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바로 그런 변화에 살아있는 증거였던 거죠. 감정적 결말. 브라질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들을 되짚어보았습니다. 겨우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경험은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창문 밖으로 한국의 야경이 사라져가는 것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경험을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과 나눠야겠다. 귀국 후 첫 강의 시간, 저는 학생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문명의 새로운 차원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고층 빌딩이나 첨단 기술이 아니었어요. 바로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한 신뢰였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의구심을 품던 아이들도 제가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려주자 점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인 편의점 이야기, 지하철에서의 휴대폰 사건, 그리고 계산대 위의 신용카드 이야기까지. 모든 이야기가 끝난 후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교수님, 정말 그런 나라가 존재해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법이나 제도의 변화만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 각자의 마음가짐이 바뀌어야 합니다. 타인을 의심하기보다는 신뢰하려 노력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져야 해요. 그 후로 저의 연구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범죄 현상을 분석하는 것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사회적 신뢰를 높일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어요. 한국을 모델로 한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여러 학회에서 한국의 신뢰 문화에 대해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발표는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특히 남미 출신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정말 그런 사회가 가능한가? 라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확신에 차서 대답했어요. 가능합니다. 저는 그것을 직접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번에는 연구 차도 오랜 기간 머물 예정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마치 고향에 돌아온 것 같은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방문했던 그 무인 편의점을 다시 찾아갔어요. 계산대 앞에 서서 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다. 이 나라는 신뢰와 존중으로 움직이는 거대한 가족이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덧붙였어요. 한국은 항상 나를 놀라게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한국에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새로운 감동을 받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지하철역에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시는 것을 본 젊은이가 자연스럽게 도와드리는 모습을 봤고, 며칠 전에는 카페에서 실수로 커피를 쏟은 손님을 위해 직원과 다른 손님들이 함께 치우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런 일상의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명의 모습이라고 확신해요. 건물이 높고 기술이 발달한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배려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문명의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이 나라는 제게 단순한 연구 대상을 넘어서 인생의 스승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나라에서 배우고 그 배움을 세상과 나누고 싶습니다. 신뢰가 지켜낸 한국, 세상을 감동시키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